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 지은이는 원정미, 출판사는 서사원입니다. 책값은 16,000원, 247쪽, 초판 일쇄는 2022년 11월 10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원정미. 자고로 여자의 덕목은 남편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라 믿었던 지독히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들이 아니라서 재능이 없어서 철저히 외면당했던 소심한 어린아이는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성인이 되었다. 나이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엄마 노릇, 아내 노릇을 할 줄 알았건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다 미국에서 미술치료와 상담심리를 공부하고 겁도 없이 애 셋을 낳고 기르며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마주하게 되었고 인간 내면을 탐구하며 나 자신도 몰랐던 내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30이 넘어서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 과거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Child and Family Counseling 그룹에서 심리치료사로서 어린이와 부모를 상담 및 교육하고 있으며 한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부모 교육, 마음 수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는 살면서 거창한 꿈을 꿔본 적이 없다. 내 꿈은 언제나 행복한 가정이었다. 가난해도 괜찮고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내가 어린 시절 경험하지 못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 내 꿈이었다. 어린 시절 차별적이고 냉랭했던 우리 집 분위기는 나를 가치 없고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무기력해졌고 그것이 마음의 깊은 병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후에 심리학과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인간 존재의 의미는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서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때론 그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야 함을 배웠다. 가족이라도 타인을 대하듯 적절한 거리와 예의를 갖추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상처받은 가족과 떨어져 나를 먼저 돌아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나는 회복되었다. 과거의 결핍과 상처가 인간 내면 탐구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에서 심리치료사가 되었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 되기 위해 과거의 그런 상처와 아픔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매일이 살얼음판이었던 집에서 나는 죽고 싶었다. 그러나 밖에서 보면 우리 집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정처럼 보였다. 삼시세끼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하지도 않았고 부모님 모두 술, 외도, 도박, 사치 등과는 거리가 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이었다. 나는 1980년대 가정 대부분이 그랬듯 다른 아이들만큼 혼나고 맞으며 자란다 생각했다. 그러나 몇 살 더 먹고 나니 우리 집이 유독 할머니와 어머니의 고부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부모님의 부부싸움 또한 잦다는 것을 깨달았다. 늘 불안하고 두려웠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외로웠다. 부모님은 원래 집터 위에 새로 3층 건물을 올렸다. 우리 집 형편은 나아지는 듯 했지만 나는 옥상에 올라가 바닥을 내려다보며 여기서 떨어지면 단박에 죽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이유 없이 자주 배가 아팠고 어딜 가나 불안했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싶었다. 이런 증상들이 평범한 아이들이 겪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미국에서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 소아청소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건
외로운 경험이다. 이런 부모는 겉으로는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보인다. 평범하게 행동하며 자녀의 신체적 건강을 돌보고 식사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녀와 확실한 정서적 유대를 맺지 않으므로 진정으로 안도감을 느껴야 하는 자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린다. 심리치료사의 관점으로 보자면 부모님은 심각한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는 학대받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다들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내 부모님의 어린 시절은 유독 혹독했다. 부모님은 본인이 경험하고 체득한 방식으로 우리를 키웠다. 사랑과 인내 그리고 용납으로 양육하기보다 체벌, 엄포, 협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켰다. 부모님 내면에 감춰진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를 혼내고 협박하는 것이었다. 트라우마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고 또 일어났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 안정도 필요하겠지만 정서적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안정된 애착과 건강한 유대감과 소통이다. 가정 안에서의 따뜻한 애정, 가족 간의 존중과 소통이 우리 집에는 없었다. 한마디로 일어났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트라우마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베셀 반 데어 콜크는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느껴야만 하는 사랑받는 느낌, 안전하다는 느낌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안정된 관계를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세상과 타인을 향한 믿음과 안정에 대한 뇌회로가 형성되는 대신 의심, 경계, 불안, 불신에 대한 뇌회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지속되는 정서적 부재와 방임은 성폭력이나 신체적 학대만큼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0에서 80달러로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다. 그때는 무엇보다 잘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환경은 사람을 먹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만 바라보게 한다. 이 생존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타인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은 생기지 않는다. 트라우마의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생존과 안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여전히 긴장과 두려움을 놓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에만 몰두하게 되어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준다.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와 버스를 타면 항상 불안했다. 억울하고 힘든 결혼 생활에서 도망치고 싶은 어머니가 나 몰래 버스에서 혼자 내려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안방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기억한다.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어머니는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았다. 어머니는 자주 우울했고 자주 아팠다. 어린 내가 보기에도 어머니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고 할 일은 산더미였다. 어머니는 그때 몸보다 마음이 더 괴로웠다고 했다. 어머니도 하루하루 죽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고 했다. 그러나 오빠와 나를 엄마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번번이 주저앉았다. 나는 아마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다. 나마저 어머니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머니를 더 힘들게 했다간 정말 집을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기댈 수가 없었다. 어린아이에게 온전히 의지하거나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없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힘든 일이다.
늘 어른들의 눈치를 보고 서럽고 화나는 마음을 삼키던 나는 매일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다 잠들었다. 아이가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면 그것 또한 학대다. 아동학대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또는 방관으로 인한 학대가 그것이다. 정서적 학대는 오직 마음에만 상처를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가 눈치채기 어렵고 남의 가정사라며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의 전형적인 유형은 심한 언어폭력, 가정폭력의 목격, 불안정한 애착과 소통의 부재다.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과 타인을 따뜻하게 보고 무서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과 타인을 두려워한다. 어떤 부모,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아이의 세상을 보는 시선과 타인에 대한 감정이 형성된다. 에릭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1단계, 즉 만 2세까지 세상과 양육자에 대한 신뢰를 배운다. 신뢰를 배우지 못한 아이는 세상을 불신하게 되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뢰와 안정 욕구는 절대로 혼자서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 양육자와의 신뢰와 애착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평생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에서 존재적으로 인정받고 따뜻하게 수용되어 본 경험이다. 스스로 나는 괜찮은 아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존재적 인정을 경험해야 세상에 대한 호기심, 도전의식이 생긴다. 그러나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이런 수용과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매우 드물다. 대신 양육자에게 존재적 거부나 비난, 인격 모독을 경험했기에 그들 마음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형편없는 아이라는 각인이 새겨진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도 이렇게 무섭고 냉정한데 타인은 오죽할까 두려워한다. 비교와 차별은 당하는 모든 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비교당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고 편애를 받는 사람은 교만해지다 곧 불안을 느낀다. 남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이 지속되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쉽게 교만해져 사람들을 깔보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금방 불안해진다. 그래서 비교가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겐 강하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겐 한없이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었다. 사람은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나를 향한 비교도 타인을 향한 비교도 모두 멈추기로 했다. 그저 평범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던 나는 착한 딸이자 학생이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은 어린 시절 양육 환경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는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착한 아이 증후군인 아이는 양육자로부터 사랑과 인정에 목마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 부모가 원하는 삶,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성장하면서 자아가 발달할수록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놓치게 된다.
억압된 감정과 욕구는 마음을 병들게 한다.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번아웃 증후군, 우울증이 오기도 한다. 착한 아이 증후군의 또 다른 문제는 개인적 경계, 즉 심리적 경계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의 심리적 경계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가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착한 아이 증후군인 사람은 자신의 은밀한 공간과 에너지를 아무나 사용하도록 내버려둔다. 마치 내 집 안방을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정작 자신이 쉴 공간은 없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며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악순환이 계속된다. 나는 부모에게 신경 쓸 것 없는 손 안 가는 딸이었지만 사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자라고 있었다. 나의 독립심은 허상이었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고 또 누군가 내 영역에 침범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다른 사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지나고 보니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고립된 사람이었다. 회피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주요 심리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홀로 있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도 케미스트리가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벽을 쌓고 절대 마음을 주지 않았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예상되는 불편이나 실패 혹은 거절을 내가 미리 차단하는 편이었다. 이런 회피 성향의 사람은 홀로 안전하게 살아갈지는 몰라도 내면이 성숙하거나 성장하지는 못한다. 내면의 성숙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새롭게 배우고 조율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런 훈련은 나와 완전히 다른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회피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거절이 너무 두렵고 아프다. 그래서 고립을 선택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나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다는 것,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세상에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보다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야 마음의 병이 낫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리치료사들이 가정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만날 때 흔히 아이들이 이제 페이백 타임, 즉 되갚아주는 시간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부모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시간이라는 뜻이다. 아이들도 분노하고 복수한다. 많은 비행 청소년이 부모에게 복수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을 선택한다. 그건 어린 자신의 아픔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봐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자 절규다. 소년범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 행동의 주 원인은 가난도, 가정의 붕괴도 아닌 양육자와의 애착 손상이라고 한다.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은 가난이나 부모의 이혼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의 억압과 욕심에 굴복당한 아이는 후에 우울증 또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일으키거나 성인이 된 후에 다른 형태로 부모에게 복수하기도 한다. 인생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춘기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분리되어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힘을 키우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심리치료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파악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개인의 심각성이나 증상이다. 그 다음은 지지 집단, 즉 조부모나 친척, 가까운 친구, 동호회 등 사회적 집단과의 소통 여부다. 아무리 환자의 증상이 심각해도 그 주변에 환자가 믿고 소통할 만한 사람이 많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환자의 예후를 긍정적으로 내다본다. 반대로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변과 소통이 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환경이라면 환자의 예후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우울, 불안, 그리고 중독 등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시한 요한 하리는 정신질환의 근본 원인을 유전이나 뇌과학이 아닌 타인과 세상과의 단절로 본다. 그는 현대사회는 마치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마음과 마음은 공유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미 없는 정보 전달과 과시형 소통은 사람들을 더 외롭고 공허하게 하고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다른 대체물, 즉 술, 마약, 게임, SNS, 섹스, 성공, 쇼핑 등을 찾거나 정신적으로 한없이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SNS는 어떤 면에선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재미를 나누고 내 삶을 과시하고 자랑하지만 정작 아픔이나 상처는 나누지 않는다. 또한 누군가 내 영역을 침범하고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짐을 알려하거나 품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심리적 단절이 심각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도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수백 명의 인맥보다 수십, 수백만의 SNS 팔로워나 유튜브 구독자보다 온전한 내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은 무엇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굳어진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분명 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변화나 도전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존재적 거부와 불신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메시지는 곧 자신을 향한 불신으로 굳어진다. 자신을 불신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면 그 부정적인 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대여섯 배의 긍정적인 언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반대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언어보다 부정적인 언어를 남발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별 생각 없이 날린 욕설, 비하, 비난은 상대의 마음속에 화석처럼 남을 수 있다. 말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 유학, 결혼, 영어 공부, 미술 공부, 상담학 공부까지 모든 것이 오로지 나의 선택이었고 의지였다. 나를 지지하거나 격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말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나는 내 생각과 판단을 믿었고 그것을 책임지며 살았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며 내 선택에 대한 확신과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고 나에게 열심히 훈계하던 사람들도 사라졌다. 내 자존감은 그렇게 성장했다. 존중받고 사랑받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확률이 높다. 어린 시절 주변에서 반영해준 자신의 모습이 내적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너는 나쁜 아이야,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라는 말을 자주 들으면 그런 자아상이 생기고 너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야 라는 말을 자주 들으면 자신이 그런 줄 알고 자란다. 그러나 자존감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다. 사춘기 이후의 자존감은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부단한 노력과 책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많은 사람이 자존감 키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어디서나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을 보고 자존감이 높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심지어 예의 없고 무례하게 구는 아이의 부모가 우리 아이 자존감을 꺾지 말라는 소리를 하기도 한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전혀 반대의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의 판단과 기준 그리고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다. 자존심은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다. 따라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의 기준은 대부분 외부의 평가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보다는 본인의 내적 만족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도 않는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의 기준과 시선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선택이 중요하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타인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도 너그럽다. 그러나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타인과 비교를 한다. 나의 만족보다 타인의 평판과 찬사가 먼저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만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강한 자존심은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존중감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포용력도 높다. 이런 내면의 성장과 성숙은 불필요한 자존심을 버릴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부터다.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으니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럽다. 경제력에서만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감정 코칭의 대가인 최성애 조벽 박사는 인간관계에도 흙수저와 금수저가 있다고 했다. 부모에게 안정적 애착, 돌봄, 그리고 적당한 훈육과 바른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정서적 흙수저들의 70에서 75%는 그 결핍을 자연스럽게 대물림한다. 원래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고 익숙한 환경에 무의식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 우리 뇌는 반복과 패턴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나쁜 남자나 나쁜 여자에게 끌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부모-자녀 관계를 천륜이라 하며 끊을 수 없다고 하지만 많은 정신질환이 어린 시절 부모와 어긋난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만큼 부모는 아이에게 절대적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성숙하고 인격이 훌륭한 어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김혜남 박사는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것은 능력이자 실력이라고 말했다. 공감 능력이 없는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이다. 사랑의 진짜 정의는 무엇이며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는 사랑을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관심으로 정의한다. 핵심은 성장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스캇 팩 정신의학과 박사는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사랑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기 싫어도 내 몸이 귀찮아도 움직여야 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힘들어도 참고 꾸준히 해야 한다. 그래야 근육이 만들어진다. 근육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절대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한다는 그 진심 어린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랑을 유지하려면 관심을 갖고 집중하며 움직여야 한다. 사랑하는 관계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관계다. 그러니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집착이나 소유, 속박, 통제, 학대는 사랑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중독도 사랑이 아니다. 상대를 향한 존중 없는 배려나 집착도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성장이고 행동이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고 공정한 것이다. 사랑은 용기고 자기 확장이며 성숙이다. 진짜 사랑인 것과 아닌 것만 분별할 수 있어도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성장과 성숙을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고 미술가는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는 최상의 단계는 자신답게 살아가는 자기 실현의 단계다. 타고난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최대한으로 성장하고 발전시켜서 자신의 참 자아가 발현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참 자아가 억압받고 왜곡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아프고 병이 든다고 했다. 참 자아가 성장하여 발현될 수 있도록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고 자아 실현이다. 자기 사랑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인지,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싶은 사람인지, 남을 돕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제대로 성장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혹은 어떤 사람인지 잊고 살아간다. 부모가 원해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진짜 나는 점점 시들어갈 것이다. 때론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이런 자기 성찰과 사색의 시간은 나를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다. 상담학을 공부하며 느낀 것은 진정한 치유나 회복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상담 전문가는 잘못된 생각이나 신념을 알려주고 좀 더 나은 방향과 선택지를 제시하는 사람일 뿐 내담자와 환자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일으킬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은 결국 사람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의 전제 조건이 자기 이해다. 안타깝게도 자신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무작정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거나 그냥 방치한다. 남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만 급급해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인격의 성숙과 성장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대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치유도 회복도 불가능하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의 상처와 마주해야 한다. 나에게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나의 부모가 그리 완벽하거나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또 그런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발버둥 쳤던 나를 기억해내는 일이었다. 무기력하기만 했던 나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나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 꼭꼭 숨겨온 나의 열등감, 수치심, 죄책감, 분노를 마주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떠나보내야 할 것은 떠나보내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마치 그 당시로 되돌아간 것처럼 아프고 힘들었다. 트라우마와 상처의 지독한 점은 인간의 정서적 시간을 그 당시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면의 성장을 방해한다. 내면이 성숙하지 못하면 인격 또한 성장할 수 없다. 자신의 미성숙함을 직면해야만 그것을 극복하고 진짜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장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산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성장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성장은 바로 우리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데 있다. 지금까지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나 아니면 남입니다. 나를 제외한 사람들 전부는 부모 형제든 연인이든 배우자든 내 속으로 낳은 자녀든 모두 남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남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면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습니다. 타인은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기에 나와는 다른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호불호도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동일시하면 언제나 서로 못마땅한 부분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타인들이기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애증이 쌓이기 쉽습니다. 애증은 사랑과 증오가 공존하는 감정입니다.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합니다.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묘책이 있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분노도 하지 않습니다. 남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명상에서 배운 것인데 이렇게 하면 평온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나의 모든 기대와 기준을 내려놓고 타인을 대하면 누구에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흰옷에 티 하나만 묻으면 유독 눈에 잘 띄듯이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 실수는 커 보입니다. 그런데 망나니처럼 살던 이가 어쩌다 착한 일을 한 번 하면 그 선행은 커 보입니다. 망나니에게는 어떤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착한 일 한 번 하면 고맙고 기특한 마음이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착한 사람에게는 늘 기대가 있었기에 실망도 더 큽니다. 늘 전교 1등을 하던 자녀가 서울대를 가지 못하면 부모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부끄러워하지만
꼴등만 하던 자녀가 이름 없는 대학에만 들어가도 부모가 크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 마음속의 기준과 관념, 잣대가 천국과 지옥을 만듭니다. 행복해지려면 내가 어떤 기준과 잣대와 안경으로 나와 남을 바라보고 있는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테스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손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침대 길이보다 키가 크면 위아래를 잘라서 죽이고, 손님이 침대보다 작으면 몸통을 위아래로 늘여서 죽였다던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침대에 눕혀놓고 자르거나 느리기 바쁩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침대뿐입니다. 가령 친구라면 나한테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쯤은 연락을 해줘야 한다 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반년에 한 번 전화해주는 친구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기 자신은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타인은 따라야 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독재입니다. 내 뜻대로 남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어리석고 허망한 마음입니다. 만약 남이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눕혀 재단하고 변화시키려 애씁니다. 그러면 자연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남에 대한 기대와 기준을 버리고 나 자신에 집중할 때 삶은 개선됩니다. 타인에 대해 기대와 기준을 들이대지 않을 수 있다면 나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등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스스로에 대한 분노와 실망도 줄어듭니다. 자유는 무엇을 해도 괴롭지 않고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나와 남을 올가매는 내 마음속의 기준과 기대와 의식과 관념들이 자유를 방해하는 원흉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학생이라면, 부모라면 이래야지. 친구라면 이래야지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그런 관념과 기준들이 비합리적이거나 순전히 나 자신의 개인적인 막연한 소망이나 바람에 바탕을 둔 것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치워야 건강한 인간관계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인간은 스스로 치유, 회복,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타인이 나를 치유해주거나 회복시키거나 성장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기가 자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제공하고 경험과 교육을 주는 것은 부모지만, 세포가 분열되어 신체가 성장하고 경험과 교육을 인식하고 깨달아서 정신이 성장하는 건 아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성장을 이루기 위해 자기 이해가 필수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마음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직시하고 내가 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를 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은 뇌의 효율성이나 자기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망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9살 때 날아오는 공을 받다가 왼손 엄지손가락 뿌리 근처의 뼈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땐 부러졌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장소, 날씨, 공을 던진 사람의 이름과 얼굴, 함께 있던 사람들, 손가락의 느낌 등 당시의 모든 상황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땐 너무 어렸고 시간이 지나 통증이 줄어들면서 그냥 살게 되었지만
지금 제 엄지손가락 관절의 움직임을 보면 기형적으로 굳어진 뼈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동안 벌침을 맞아서 예전에 비하면 50% 이상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기형적인 움직임이 남아 있습니다. 뼈가 잘못 붙은 것이죠. 이처럼 과거의 상처가 제 신체에 기형적인 모습을 남기듯 과거의 경험이나 트라우마는 우리의 마음을 기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상처를 다시 돌아보는 과정은 마치 제 엄지손가락이 겪은 통증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과거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또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 기억도 과거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 고생하던 당시에는 괴롭기만 하던 것도 세월이 지나면 추억이나 무용담이 되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기억과 감정과 경험을 새로운 해석과 시각으로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결 살만해집니다. 핵심은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직시할 때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비록 외부는 바뀌지 않아도 나의 내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와 남과 이 세상과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발생합니다. 가장 많은 착각은 나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나의 참된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어줄 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타인을 품을 수 있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의 생각과 관념과 느낌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자기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자연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삶이 한결 아름답고 소중해집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